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발성 방광염을 주제로 해서 최신 치료 전략 총정리에 대해서 비뇨기과 의원의 장훈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훈아입니다. 예, 장훈아 선생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인이세요. 예, 소원요정님이 벌써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미모를 바탕으로 비뇨기과 개원의 의사회 홍보이사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또 이제 대한비뇨의학회 홍보 부이사. 제 소개가 없었군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박재영이고 저는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훈아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이렇게 홍보위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중에 이게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장훈아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재발성 방광염을 주제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훈아 선생님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뽀송뽀송하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에어컨 잘 나온 데 있다가 왔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는 데 있다가 이제 차 타고 오시면 이런 뽀송뽀송한 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다. 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방광염이 걸리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방광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일반인들 많이 계시고요. 또 방광염이 잘 안 낫는 것 같은데 항생제를 오래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의 뜻은 확실히 치료되게 약을 오래오래 주세요. 이런 환자분들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낫게 하려고 나는 약을 한 움큼 8배로 많이 먹겠다. 이런 환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방광염이 자주 걸리면 방광암이 되나요?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실 거죠? 예. 제가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좀 뽑아와 봤는데요. 이런 질문들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이 피곤하면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사실 이제 방광염은 대개는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세균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피곤하면 이제 면역 세포들의 활성이 줄어드니까 방광염이 조금 더 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래 먹기만 한다고 이게 치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료에 저항하고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항생제 내성균주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질문 주신 방광염이 자주 걸리면 방광암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제 질문을 보면 약간 황당무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거를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다음 케이스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은영님께서 정말 미인이세요라고 말씀 달아주셨고 또 밑에 또 교수님도 훈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환자 사례 1. 77세 여자 환자가 1년 전부터 방광염이 너무 자주 생긴다고 해서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도 염증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프고 가끔 소변에 피도 나온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방광이 뻐근하다. 항생제, 과민성 방광약, 신경통약, 우울증 여기다 환자분들이 복용한 약을 이렇게 읊었나 보죠? 예, 실제로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드셨던 약들이고요.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군데를 다녀서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런 약제들을 혼용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검사하고 결과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소변 검사를 시행했는데 소변에 염증은 별로 없이 이 WBC라고 하는 게 이제 백혈구 염증 수치거든요. 염증이 별로 없는데
이 혈뇨 소견만 약간 보이고 있었고, 환자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뭐 방광 뻐근함, 뭐 통증 이런 거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균 배양 검사를 시행했는데 균 배양 검사에서는 특별히 나오는 균은 없었고요. 그래서 혈뇨에 대한 워크업을 위해서 일단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소변 검사에 이제 RBC 10에서 15, HPF가 이제 HPF가 원래는 하이 파워 필드, 그러니까 고배율로 돼 있는 거에서 네네. RBC가 이제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가 10개에서 15개 보이니까 이제 피가 나온다라는 네네네. 얘기고, 옆에 있는 WBC는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가 3개에서 4개 정도니까 이거는 뭐 염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예. 균 배양 검사에서 균도 안 자란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방광 내시경 검사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군데군데 약간 점막이 충혈되어 있는 소견과 이제 조금 심한 부분에서는 약간 점상 출혈 소견은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소견만 보면은 우리 뚜렷이 병변이 보이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네로밴드 이미지라고 해서 우리가 혈관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특수 이미지를 보니까 병변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점막이 부분 헐어 있고 출혈 소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염증이 오래되거나 만성적으로 되어서 점막이 이렇게 손상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좋지 않은 병변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광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조직 검사상에서 방광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방광암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이전 화면 슬라이드에서 봤었을 때는 방광 내시경 검사에서 이게 정상인지 뭐 비정상인지 잘 몰랐었는데, 네로밴드 이미지라는 어떤 필터 같은 거잖아요. 네. 이걸 해놓고서 보니까 정상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상인 건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비정상이라고 보시고서 이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하셨다라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건강검진 때 방광 초음파를 다 했는데 방광암은 없었다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유두상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콜리 모양처럼 이렇게 밖으로 자라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데, 이런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 점막을 타고 이렇게 미만성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초음파상에서는 정상 소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방광 초음파만으로는 이런 상피내암을 알 수가 없다. 네. 내시경까지 해야지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두상 병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우리가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게 너무 크기가 작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내암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는 우리가 크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에서 보이는 요 부분이 방광암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네. 요거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잘라내는데 수술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해서 요거를 암세포가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있을 때 이제 방광암을 확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자기 몸에 이런 게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소변에서 이제 피가 나올 때 병원이나 의원을 찾게 되는데, 이 피가 나는 건 이제 요런 데 끝부분이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나게 되면은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상처가 아물면은 피가 안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환자분들은 피가 나다가 피가 안 나니까 네. 다 나았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방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들이 보면은 그것은 나아서 피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피나던 부분이 아물어서 상처가 안 나다가 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62세 여자 환자, 이건 또 다른 환자인 것 같아요. 방광염 자주 걸린다. 수개월과 지속되는 방광 뻐근한 통증, 요도 찌릿함, 빈뇨, 급박뇨를 주소로 이제 내원했어요. 어떤 검사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이분도 실제로 제가 진료를 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진료를 볼 때 방광염 자주 걸린다고 오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심각한 질환을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원하셨을 때 소변 검사에서 혈뇨도 나왔지만 염증 소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방광염으로 진단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생제 치료 후에 우리가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변 검사를 다시 했는데 소변에 염증은 잘 없어졌는데 혈뇨는 오히려 늘어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소변 검사상에서는 특이할 만한 균은 배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혈뇨에 대해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요.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뻗쳐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병변, 굉장히 특징적인 병변이거든요.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방광의 어떤 만성 질환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고, 이분도 그래서 이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런 헌어병변이라고 하는 병변을 동반한 간질성 방광염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병변을 확실히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분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를 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치료 후에 3개월 후에 이제 병변이 깨끗하게 아물어져 이렇게 약간 흉이 져 있는 그런 양상은 보였지만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환자분도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잘 됐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성에서 방광염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성에서 방광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전체 여성의 80%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 방광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45%가 재발을 하고 10% 정도는 1년에 한 번 이상 방광염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중 1명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시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번 재발이 시작하면 그 다음엔 더 자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전체 여성의 한 22.4% 정도가 재발성 방광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라면은 5명 중에 1명이니까 네. 상당히 높은 빈도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재발성 방광염의 진단 기준,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여러 이제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1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상천의 세상님께서 글 올려주신 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방광염이 재발한다고 말씀하신 확실한 재발성 방광염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 2회, 1년 이내 3회 이상 발생이니까. 네, 네. 자, 요거 복잡한 편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미국 학회에서 제시하는 재발성 방광염의 진단 치료 알고리즘인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환자가 방광염이 의심돼서 내원을 했을 때 병력하고 소변 검사, 요 배양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아까 보신 것 같이 그런 어떤 다른 이제 방광이나 콩팥, 요관 이런 비뇨 기계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상부요로 검사나 방광 내시경, 요 역동학 검사를 시행을 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 방광염이 재발한다고 판단이 되면 크게 예방적 치료와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법은 일단 발생한 에피소드에 대한 항생제 치료인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단기 치료 요법으로 1차 항생제는 이제 그 지역의 항생제 내성도를 고려해서 항생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짧은 기간 7일 이내로 항생제를 쓸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적인 게 셀프 스타트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자가 복용 요법이라고 너무 자주 재발하고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이제 이게 방광염 증상이고 어떤 균이 자꾸 나오는지를 확인이 된 환자분에 한해서 우리가 약을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병원에 내원하기가 어려우면 약을 본인이 복용하고 내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경구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주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맥항생제로 전환이 가능하겠고, 예방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용량 항생제를 이용한 억제요법, 항생제를 낮은 용량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먹거나 내가 뭐 성관계 후에나 뭐 특정 상황 이후에만 자주 걸린다고 하면 그 유발 상황에 그냥 예방적으로 단회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항생제 예방요법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식품들이나 아니면 이제 폐경 후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질의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재발성 방광염인데 네. 이 슬라이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 다 안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한 몇십 분 동영상을 찍으면 그 중에서 딱 요 부분이라도 딱 이렇게 뭐 쇼폼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핵심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은 이제 결국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원인균이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바이러스가 됐건 세균이 됐건 진균이 됐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원래는 그런 것들이 안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거를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이제 사는 곳이 요로인 경우에 이제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건데, 네. 방광염이 제일 흔하고 하니까 네. 예, 요로 감염 보통 이제 방광염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 감염의 원인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알기 위한 검사가 배양 검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을 잘 받아다가 얘를 이제 어떤 균이 자라는지를 해서 그 균이 자라면은 그런 곳에 맞는 항생제를 쓰면은 뭐 바로 낫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거나 뭐 어떤 문제가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항생제 내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배양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맞는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써야지만이 우리가 이 요로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회에서 최근 업데이트 권고안을 살펴보면 이제 재발성 방광염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회 에피소드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요 배양 검사를 시행을 해서 원인균을 확인을 해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스타트 요법도 우리가 특정 조건 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무증상 세균류,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은 없는데 소변에 염증이나 세균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항생제 치료 시에 항생제 내성도를 고려해서 항생제를 선택하고 짧게 쓸 것을 권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항생제 예방요법들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뭘 시사하는 것이냐면, 가능하면 재발성 방광염 때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증상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며, 또 비항생제 예방 전략을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절하고 그 예방하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처음 방송에서 일반인 한 분이 했었던 확실하게 치료되게 약을 오래 주세요, 길게 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이 권고안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방광염, 감염이니까 이제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방광염의 원인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광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은 대장균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몸에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이 대장균은 내 그 장내에 있는 모든 대장균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수많은 이제 대장균 스트레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을 획득한 일부 균만이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요로 감염성 대장균이라고 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로 감염성 대장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얘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에 조금 특화된 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섬모 단백질이 있어서 방광 상피세포에 잘 부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상피세포를 좀 교란해서
세포 내로 침투를 잘 하게 됩니다. 잘 달라붙고 잘 침투하니까 방광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얘의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세포 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별 증상 없이 한참 거기 이제 그 균수만 늘리면서 숨어 있다가 방광염을 다시 일으키는 재발성 방광염의 원인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소변 검사나 균 검사로 배양이 되지가 않고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라든지 어떤 항생제의 영향을 안 받는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요로 감염성 대장균은 특징적으로 요관을 타고 상부요로 감염을 잘 일으켜서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장균이랑은 확실히 틀리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일반 대장균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광염이 재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꼭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방광염이었는지 하는 것과 이게 정말 재발성인지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는 않았는데 내가 집에서 뭐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찌릿찌릿해서 타이레놀 같은 걸 먹었다. 이건 이제 엄밀히 말했을 때 우리가 방광염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는 방광염 너무 잘 걸리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난 1년간 몇 번 걸릴 것 같으세요? 여쭤보면 1년 동안은 걸린 적은 없고 내가 몇 년 전에 걸렸다. 이것도 이제 재발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면 이제 원인이 방광염이 재발하는 원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인펙션이라고 해서 정말 새로운 감염입니다. 새로운 균에 의한 새로운 감염,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재발성 방광염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어떤 균이 자꾸 들어오기 쉬운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 후에 우리가 예방적 요법을 병행해서 예방을 하는데 조금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재발의 경우에는 릴랩스라고 해서 이건 엄밀히 말해서 방광염균이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방광에 남아있다가 방광염을 재발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우리 몸 안에 콩팥, 요관 이런데 염증을 자꾸 유발할 만한 혹은 염증 치료에 저항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제내성균 ESBL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생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여러 항생제의 광범위한 내성을 가진 균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포 내 세균 군집이라고 해서 점막 밑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릴랩스, 재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원인균을 먼저 확실히 제균을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 세균 군집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포 내 세균 군집은 간단히 생각하면 세포 내에 세균이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이 보라색이 대장균인데요. 네. 얘가 일반 방광염 때는 그냥 방광 점막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 항생제를 쓰고 그러면 또 우리 몸에 면역력도 있으니까 잘 없어집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포 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검출되지도 않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더지를 보면 땅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뭐 밖에서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얘는 편안한 거거든요. 세포 내 세균 군집이 여기에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휴면 상태로 생존을 해 있다가 이 상태에서는 이제 소변 검사도 깨끗하고 균 검사도 안 나오기 때문에 환자들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나 항생제 치료로 잘 안 낫고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항생제로 잘 제거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진단하는 방법이 아직은 이제 진료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소변의 상피세포 면역 염색이라든지 조직 검사를 통한 이제 검사 이런 것들이 일부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세포 내 세균 군집을 임상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같은 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80%의 균이 대장균이니까 검사를 할 때마다 대장균이 나온다고 이제 같은 균이 반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가 똑같은 강아지라도 옆집 강아지랑 우리 집 강아지는 다른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대장균이라도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좀 의심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항생제 내성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이게 항생제가 쭉 있는데 거기에 내성이 있고 없고 매핑이 쭉 되거든요. 근데 너무 동일 균주가 계속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썼는데도 자꾸 균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 내 세균 군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세포 내 세균 군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항생제 중에서도 세포 내에 침투력이 좋은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포마이신이나 니트로프란토인, 플로로퀴놀론 같은 제제들인데 또 이제 중요한 게 항생제 내성이거든요. 최근에 퀴놀론 제제의 항생제에는 이런 그 대장균이 한 거의 70-80% 정도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우리가 일주일 이내로 짧게 쓰자고 했지만 세포 내 세균 군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열흘에서 한 14일 정도 약간 길게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광염 아예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해서 세포 군집이라도 되게 되면 치료도 힘들고 한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방광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광 자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방광의 방어막을 복원해서 균이 잘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중요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학회나 여러 메타 분석에서 입증된 치료 방법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이 감소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던 질이나 일부 요도 이런 부분에 조직이 약해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외부 감염이나 자극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저용량 에스트로겐을 국소적으로 도포를 하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 학회에서도 강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겔이나 크림처럼 바르는 것, 그리고 질정처럼 넣는 것, 링처럼 이제 삽입하고 서서히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제형마다 치료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첫 2주 정도는 매일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조금씩 빈도를 낮춰서 테이퍼링 하는 방법을 대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방암 이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이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이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을 우리가 유발하는지 혹은 이제 영향을 주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치료가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국소요법은 유의하게 에스트로겐 농도를 상승시키지는 못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당연히 이런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는 금기가 되겠고요. 치료 전에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로가병,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 뭐 검사해서 항생제 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네. 질 에스트로겐 이 경우는 지금 딱 특정 대상이 있는 거죠. 예. 폐경 후 여성에서 네, 비항생제 그렇습니다. 전략 중 가장 강력하게 추천되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약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로박솜. 환자분들도 미리 알고 오셔서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약은 이제 방광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18종의 균주를 분해해서 만든 단백질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섭취해서 방광 점막의 국소 면역을 높여줘서 이런 균들에 대해서 좀 저항성을 가지게 해주는 일종의 경구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하루에 한 번 빈속에 12주 이상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별히 부작용이 많은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학회에서도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여러 메타 분석에서도 이런 경구 면역요법들이 재발성 방광염을 유의하게 줄여준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박솜에 이어서 또 다른 약제인데 요 유로렉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이 약제는 이제 메테나민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제고, 이 약은 콩팥에서 배설되면서 산성 소변 내에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살균 물질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안을 직접적으로 살균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의 가장 좋은 점은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균에서 광범위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용 방법은 하루 2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착용이 가능하고, 주의할 점은 신장에서 배설되는 약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좋지 않은 분들에서는 사용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방광의 방어막을 좀 수복해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방광 점막 위에는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은 아니지만 점액성의 당 성분의 이제 보호막이 방광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뭐 수술 많이 하시겠지만, 전에도 보면 이게 방광을 열어서 수술하다 보면 방광 점막을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뭔가 그런 게 만져지거든요. 그게 글라이코 아미노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방광의 방어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광 점막을 소변이나 세균으로부터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그런 방어막이 되겠는데,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든지 이제 다른 이유로 이 방어막이 떨어져 나가고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방광염에 조금 더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수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듐이라고 하는 경구 약물. 이 약물은 이제 개그 성분의 유사체로 이걸 복용을 하면 방광 점막에 흡착이 돼서 방광 보호막의 보충과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광 안에 직접 약을 바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여러 약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히알루론산이나 콘드로이친 황산이라는 약물의 혼합체이고, 이것도 이제 만져보면 좀 끈끈한 그런 이제 점액 같은 그런 성분입니다. 방광 안에 직접 넣어서 손상된 방광막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 유럽 학회에서도 재발성 방광염에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방광 건강에 좋은 음식, 성분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유명한 식품이죠. 크랜베리.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제 방광염이 너무 자주 재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관리하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이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방광 점막에 달라붙는 그 핀브리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핀브리아에 작용을 해서 방광에 얘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광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면 이제 뭐 소변에 둥둥 떠 있다가 배출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을 조금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게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원하는 재발성 방광염 예방 효과를 보려면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을 하루에 36mg 이상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크랜베리 뭐 주스 같은 거보다는 이제 뭐 분말이나 뭐 캡슐 형태의 고농 추출물이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먹는 게 효과가 조금 좋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디만노스인데요. 디만노스는 일종의 단순당입니다. 포도당과 유사한 건데, 이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복용을 하면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거의 그대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소변 안에서 얘가 이제 방광에 들어와 있는 대장균의 그 핀브리아와 결합을 해서 마찬가지로 방광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장균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한 2mg 정도 복용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주의점은 약간 너무 이제 고농도로 복용하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혈당을 유의미하게 높여주진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당뇨 환자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혈당 체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서 질이나 장, 요도, 방광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세균의 요로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질이나 장 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질이나 장에 있는 균이 뭐 방광이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이제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게 될 때 방광염을 더 잘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질내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뭐 폐경 후 이런 질염이 자주 걸렸거나 이런 경우에 질의 원래 산도는 한 4에서 4.5도 약산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익균이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견제하고 있던 병원성 균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많이 먹는다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서구형 식단으로 인해서 장내 유익균이 이제 많이 죽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 감염성 대장균 같은 병원성 대장균이 좀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방광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고르시려고 하면 이제 어려우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여러 개 찾아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이나 방광에 제일 좋은 균주가 락토바실러스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람노스스 GR1이라고 하는 이 균이고요. 또 류테이 RC14, 크리스파투스 이런 균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토바실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장에 좋은 비피도박테리엄 계열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다균주 제품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품을 고르실 때 이제 이 살아있는 균수 CFU라고 하는 수가 10억 개 이상을 이제 매일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 이제 그 균 중에서도 GR1이나 RC14 이런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제도 코팅이 되어 있거나 장용성이 것들이 이제 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잘 딜리버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수분 섭취인데요. 수분 섭취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요도랑 바로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랑 완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의 어떤 세균이나 또 이제 방광 안에는 그 소변이 계속 저장돼 있기 때문에 소변은 굉장히 강력한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방어 기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변 배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량을 늘려서 우리가 방광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염증 물질을
빨리 몸 밖으로 씻어내는 기계적 세척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소변을 보는 텀이 길어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방광에 세균 증식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희석해서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해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소변 안에 그 염증 매개 물질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이 농도를 낮춰야 이제 방광의 어떤 통증이나 자극감 같은 거를 우리가 최대한 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방광염을 재발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물을 뭐 얼마나 내가 먹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뭐 그 대사량도 다르고 땀 흘리고 이런 이제 2차적인 수분 손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변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변 양이 1.5리터 이상 나오도록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집에 뭐 이렇게 계시거나 할 때 하루 종일 소변을 양을 한번 체크해서 한번 그 재보면 내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소변량이 1.5리터라고 해서 물을 1.5리터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렇죠. 네. 물 1.5리터를 마셔도 우리가 땀으로도 배출이 될 수 있고 뭐 숨 쉬는 네. 걸로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물 수분 섭취량보다 조금 적은 양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있으면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네. 주스를 마실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국을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소변량 1.5리터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발성 방광염 치료 단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방광염은 대개 이게 경증 질환이고 우리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질병은 아니기는 한데, 이게 너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삶의 질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실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질환입니다. 사실 치료도 좀 까다로워서 치료하는 의사나 환자 모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그 전략적인 치료 단계를 잘 짜서 접근을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일단 원인균을 확실히 제균을 하고 손상된 방화 점막을 우리가 수복시켜주고, 다른 여러 가지 비항생제 예방요법을 병행을 해서 예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가 끝났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교수님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저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질문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기 앞서서 우리 장훈환 선생님이 이제 비뇨기과 의사회 홍보이사도 맡으시고 대한비뇨의학회 홍보 부이사도 맡으시는 것은, 우리 비뇨의학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남성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환자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방광이라는 것은 뭐 여자든 남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저 비뇨의학과를 오는 게 맞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환자들을 좀 편안하게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학회에서 우리 장훈환 선생님을 좀 홍보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분들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죠. 이규준 님이신데, 40대 초반 남성인데 잦은 빈뇨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선생님 뭐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수님께서 제가 할까요? 잘 네, 잦은 빈뇨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소변을 자주 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광의 용적, 그러니까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이가 들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물을 많이 마셔요. 어느 만큼 많이 마시냐? 하루에 5리터도 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마실수록 건강해질 줄 알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밤에 깨는 거는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이 나이가 들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빈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빈뇨는 뭐 무슨 약 이렇게 저희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빈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초기 검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 다룬 방광염 역시 빈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환자분의 빈뇨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많이들 좋아지시니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이은영 님이십니다. 50대 여성인데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든데 단순한 과민성 방광인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방광의 저장 기능 증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방광에 어떤 질병이 생겨도 증상은 다 비슷하거든요. 자주 마렵고 뭐 하신 건데 소변 검사를 해서 우리가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과민성 방광 검사를 또 해가지고 이게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이 된다면 약물 치료가 굉장히 잘 듣는 질병입니다. 굉장히 삶의 질도 편해지고 하니까 병원 한번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재팬님 요로결석은 수분 섭취만 잘해도 재발을 막을 수 있나요? 오늘 저 재발성 방광염 얘기인데 요로결석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 예, 수분 섭취 잘해도 재발 막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짜지 않게 먹는 거,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로결석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몇 주 전에 충분히 다뤘습니다. 우리 추민수 원장님하고 또 제가 그 있으니까는 그거 살펴보시면은 네,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규진님 또 궁금한 질문을 하셨어요. 또 궁금한 게 아기를 출산한 이후로 웃거나 기침을 할 때 소변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전형적인 복압성 요실금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지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라면은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거든요. 요실금.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다면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사를 해서 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것 같으면 이제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유하실 거잖아요. 네. 예, 이규진님 질문을 보니 또 이제 제 대학 동기의 어머니를 장훈환 선생님께서 지금 잘 치료하고 계셔 애쓰고 계신 거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네. 드리겠고요. 저희 네. 동기 창훈아 조금만 기다려라.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휴상천의 세상. 한 달에 한두 번씩 방광염이 재발하는데요. 병원 갈 때마다 항생제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걸리면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 한 달에 한두 번 너무 명확하게 재발성 방광염이신 거 근데 남자분이신 뭐 알 수 없죠. 휴상천의 세상이 네, 남자분인지 네, 여자분인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재발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인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고 원인균을 이제 제거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방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어떤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형태의 예방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훈아 원장님이 아까 이제 네. 첫 번째 방광염이 맞냐, 두 네. 번째 재발성이 맞냐, 그거 슬라이드에 네. 비춰놓고 봤을 때 휴상천의 세상님께서 말씀하신 방광염이 재발한다는 저게 방광염이 맞는 건지 네. 단순히 뭐 소변이 불편한 네. 통증을 말씀하시는 네. 건지 빈뇨를 말씀한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광염이인지 아닌지도 아는 것도 결국은 또 우리 병원이나 의원에 와서 검사하고 진단을 받으셔야지 되겠죠. 네. 네. 오성현님 40대 남성입니다. 한 번 소변이 의식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못하면 몇 시간이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제 절방뇨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머리에서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심장처럼 중추신경계가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맛있는 거 생각하면 침 나오는 것처럼 소변을 생각하면 이제 소변 마려 요의가 좀 느껴지는 뇌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만 봐서는
평소에는 괜찮고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마려운 느낌이 지속된다는 것 같아서 약간 심리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과민성 방광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하시면 이것도 약물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김기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50대 남자고요. 전립선 비대증 약 먹고 있는데도 빈뇨가 계속됩니다. 다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까요? 뭐,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약도 이제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처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빈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 이후에 그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윤희님, 친구가 출산할 때 방광이 아이고. 찢어졌어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수술이 필요한가요? 오늘 다양한 질문이 들어오네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뭐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이제 방광에 손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 부위 손상인지도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거고요. 이게 지금 이게 좀 되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찢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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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게 심각한데 웃어서 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예, 네. 예. 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완벽하게 뭔가 의료진께서 수습을 해주셨겠지만은 그게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려면 방광 조영술이나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혹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치료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 일이 벌어진 병원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아님, 방광염이 있을 때 걷기나 요가 같은 운동은 괜찮을지요? 35세 여성입니다. 예.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하고 좀 그러면 방광염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지 말까요? 뭐 수영장 같은 데도 가지 말까요? 하시는데 저는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광염을 예방하는 다른 치료를 잘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걷기나 이런 몸에 좋은 거를 안 하는 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다은님, 44세 여자입니다. 방광염이 자꾸 재발해서 너무 힘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 해서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나름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항생제도 하도 먹어 내성이 생겨 그런지 이제 약도 잘 듣지 않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방광염이 걸리니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냥 외출도 힘드네요. 방광염 완치 가능한 거 맞나요? 재발성 방광염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완치는 되죠. 완치는 되는데 우리가 또 걸리는 거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는 게 이제 대부분 문제인 건데요. 이 정도로 자주 걸리신다고 하면은 조금 그냥 이게 그때그때마다 항생제만 드시는 게 아니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 예방 치료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약들이 더 많거든요. 어떤 일종의 백신이라든지 방광 점막 보호제라든지 방광 소독해주는 약, 방광에 바르는 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우시면 꼭 내원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발생 빈도를 좀 낮춰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답변 감사하고 우리 질문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용도님은 저희 방송하고 있는 저희랑 이명진 PD님, 최희선 PD님까지 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고대의료원의 이제 교수로 일하면서 장훈환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전공의 선생님으로 처음 만났었는데 상당히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훌륭한 전공의 선생님이었었는데 이제 17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하게 되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도 좀 있고 선생님한테 오늘 자료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강의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대한비뇨의학회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하고 있는 저희 연속 강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라이브 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재방송으로 해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모두 좋은 정보 많이 얻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장훈환 선생님은 저기 나오네요. 어비뇨의학과 의원. 동네가 어디죠? 노원 쪽이. 네, 노원 쪽에 위치한 어비뇨의학과 의원에서 환자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